자, 이제 OX 문제를 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반 아날로그 신호는, 아날로그란 말은 사실 맥류나 교류라고 하죠, 교류 신호. 그러니까 디지털이 직류라고 그래요, 직류 신호. 이거하고는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하면은 라디오파 같은 거, FM 뭐 92.9 그런 라디오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 목소리 같은 목소리, 이런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거고,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쓰는 컴퓨터를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선이라든가 뭐 전파, 주파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는 거죠.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변형 없이. 그러니까 길이라든가 전압, 전류 이것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변형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연속되게 이제 데이터를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M이나 뭐 이런 라디오파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두 번째는 디지털 신호라는 것은 직류 신호죠. 반드시 유선 매체. 유선 매체라는 얘기는 무선 통신은 안 되는 거죠.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전압만 이용하죠. 우리가 뭐 수업 시작할 때부터 0V, 5V 이런 얘기 했었죠. 전압 0V, 5V를 쏘면 얼마나 가겠어, 그게. 그죠? 공기 중에 쏴봤자 몇 미터 못 가겠죠. 그럼 몇만 볼트 막 몇십만 볼트 쏘면 나가긴 하겠죠. 근데 몇십만 볼트로 사람이 맞아 못해 될까요? 아마 사람 몇십만 볼트 본 적도 없어 하실 것 같아요. 쏠 수가 없겠죠, 종중에. 그렇기 때문에 유선 매체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디지털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350페이지 있는 건데, 시험에서는 더 보면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송신 측이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니까 정보 원이죠. 원래 신호. 원래 신호가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 변조하니까 이것은 디지털 변조죠. 아, 디지털 변조를 하면은 모뎀이 아니라 코덱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코덱 쓰는 게, 이 코덱 쓰는 이 디지털 변조는 게 PCM 변조죠, PCM. 이때 P가 펄스였잖아요, 펄스. 아, 아날로그 신호, 펄스 아날로그 신호. 코드는 디지털 신호를 말한 거예요. 모듈레이션. 약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펄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구나. 그래서 PCM 변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때는 코덱을 필요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스위치기에서는 거꾸로 되겠죠? 디지털 신호를 타고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스위치기에서는 아날로그 복조. 그래서 모뎀도 변복쪽이고 코덱도 변복쪽이지만 전송 과정이 달라요. 정반대죠? 만약 전송 방식이 똑같다라면은 변환 변조 방식이 똑같다라면은 코덱이든 모뎀도 하나만 쓰겠죠. 다르다는 얘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전화망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자 했을 때 모뎀을 쓰는 거고, 그 지금 현재 같은 디지털망인데 과거에 썼던 아날로그 신호 있죠? 지금 뭐 라디오라든가 뭐 과거부터 계속 왔던 뭐 TV파, TV는 뭐 디지털 신호 바뀐 게 한 10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전 다 아날로그 신호였다고. 그럼 그 디지털 전송망으로 TV 신호를 보내려면은 이런 코덱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PCM 변조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는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우리가 통신에서는 시험에 나온 게 광 케이블이 한번 나왔더라 했었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구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 상당히 부피가 작게 되겠죠. 그래서 광섬이라는 얘기는 뭐 비슷한 반사의 원리를 쓴다 했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5번을 보면은 이런 그 규격을 말하는 건데, 이 규격이 시험에서는 2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뭐 날 확률은 사실 뭐 극히 적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대충 찍을 수 있으니까, 앞에 10이라는 얘기는 전송 속도죠. 메가bps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전송 방식이에요. 베이스밴드냐, 브로드밴드냐. 베이스밴드라는 얘기는 근거리 통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호 방식이 베이스밴드, 근거리. 근거리는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보내죠. 가까운 거리니까 그대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리피터를 필요로 하는데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100월에서 500m마다 5km가 아니라 500m마다 중계기 리피터를 설치해라 이런 뜻이었었죠. 그래서 350페이지에 있는 건데 형식이 뭐 그렇게 있다라고 예를 나올 만한 예는 다 들어놨어요. 거기다가요. 그 정도가 얘는 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 우리가 802.3 하면 이더넷이야. 이더넷이라면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10메가 bps 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송 속도가 아니라 10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디지털 보호 방식에 빠져야 되죠. 디퍼런셜 맨체스터 방법을 쓴다. 3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체스터라는 표준 디지털 보호 방식을 쓰는 게 지금 랜은 많이 쓰죠. 뭐 이 사무실도 이제는 지금 컴퓨터들을 묶어놨는데 랜으로 이제 묶어놓은 거죠. 그때 이제는 이 전송 속도를 10mbps로 갖는 랜을 우리가 802.3에 들어있는데 이걸 이더넷이라고 그래요. 그때 쓰는 표준 디지털 보호 방식이 이제 맨체스터라는 거죠. 그럼 뭐 디지털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토큰링에서 쓰는 건데 뭐 토큰링, 토큰버스 이런 것은 지금 다 타당됐어.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랜은 뭐 802.3, 뭐 11, 그다음에 뭐 11A, B 이런 게 있는데 다 이더넷에서 계속 이렇게 보완해 온 거죠. 뒤에 가서는 나오는데 어떡하나 엄청 중요해요. 그때 가서 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7번 보면 이제 PCM 변조인데 이 순서는 뭐 이미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표본화라는 것은 펄스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를 코드화를 하는 거니까 아날로그 신호의 표본, 다시 말해서 이 샘플을 추출하는 거죠. 샘플 추출. 그 샘플 추출하는 과정이 이제는 표본화 과정이 있었고요. 양자원은 어차피 샘플 추출하다 보면은 소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소수를 이제는 정수로 바꾸는 거, 실수로 정수로 바꾸는 거죠. 정수로 바꾸는 양자화하고, 그 다음에 코드화는 이진수, 0과 1 이진수 바꾸는 거고, 여기까지가 송신칙에 썼죠. 이 뒤가 이제는 수인칙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가지고 PCM 변조 과정은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자, 이제 PCM 변조 358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표본화 과정에서 최고 주파수가 4kHz를 했을 때 이것을 샘플링 했을 때 최소 샘플 횟수는 곱하기 2로 한다 했었죠. 그래서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정리에 의해서 최고 주파수는 2배 이상으로 표본을 해야만이 수인 측에서 원래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1을 해서 800가 됐었고, 이건 뭐 시험에서 이미 나와서 제가 풀어드렸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표본화 주기, 표본화 주기도 여기서는 지금 뭐 얘만 제가 드러났지만 사실은 교육청 문제에 나왔다고 했었죠. 8,0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화 주기는 125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해서 359페이지에서 풀어드렸었어요. 그런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9번을 보면은 PCM 변조에서 양자화할 때 256, 그러니까 256개를 펴는 거니까 우리 표현 가지수 경우의 수가 이제 이 n승이었었고요. 이게 256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n은 로그 2에 256이 되는 거고, 그래서 로그 2에 8승이 되는 거니까 n은 8 되겠죠. 이렇게 해서 는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식이 뭐 로그 2의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몰라도 돼요. 어차피 레벨이 250단계? 그럼 250단계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 가지수는 2n승이잖아요. 그럼 2n승이 얘는 250까지 표현해야 된다. 양쪽에다 로그 2를 취해주면 되겠죠. 로그 2를. 그럼 이렇게 될 테고요. 그래서 256이라는 것은 뭐 2의 8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10번 와서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10번 보면 변조 속도라는 것은 초당 변조 속도란 말이에요. 그럼 초당 변조 속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바꾸는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바꾸는데 2비트를 한꺼번에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뭐 D비트 이런 말 썼었죠. 응?
세 비트를 한 번에 아날로그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뭐 트리비트 이런 말 썼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101100 이렇게 있을 때 한 비트를 바꾸는 것보다 아날로그식으로 두 비트를 한꺼번에 바꾸면 어때요? 더 빠른 거죠. 아니면 세 비트를 한꺼번에 바꾸면 더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할 때는 변조 속도라는 것은 이 디지털 신호에다가 이걸 나눠줘야 되는구나. 이게 바뀌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오면은 당연히 곱해주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변조 속도라는 것은 초당 변조 횟수란 말이에요. 초당 한 비트씩 바꾼다. 그러면은 그냥 1비트라고 하죠. 초당 2비트씩 아날로그식으로 바꾼다. 그럼 D비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 사는 말로 2비트라고 됐어요. 2비트. 네, 초당 3비트. 초당 3비트를 아날로그식으로 바꾼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트리비트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었죠. 네? 뭐 쿼드 비트는 뭐 당연히 4비트겠고. 그러면은 변조 속도라는 것은 이제 이게 데이터 전송 속도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에다가 이게 지금 단위 펄스당 비트 수인데 D비트라면은 2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트리비트라면 어때요? 3으로 나눠줘야겠죠? 이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변조 속도는 얘는 BPS와 비교를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보면은 변조 속도가 더 큰 값이잖아요. BPS로 비교했을 때. 왜냐면은 똑딱 할 때는 뭐 2비트를 바꿔준다. 이게 변조 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BPS 속도가 얘는 빨라지는 거이기 때문에 변조 속도를 맞춰주려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BPS를 기준 암기를 하세요. BPS는 변조 속도 곱하기 뭐 단위 펄스당 변조수. 단위 펄스당 변조 비트수라는 것은 D비트, 트리비트, 쿼드비트 이런 거 했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의미죠. 비트당, 2비트당, 3비트당, 비트당 아날로그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367페이지에서 이걸 아래에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풀어드리기는 제가 이제는 앞에서 풀어드린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357페이지에서 풀어드렸었죠. 관계를 꼭 아셔야 돼요. 물론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정확하게 모르면 못 맞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BPS와 OP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 계산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면 어차피 못 맞추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다른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1번 와서 동기 비동기를 나누는데 읽어보시면 이제 문자 동기가 아니라 플래그 이게 정확히 말하면 플래그 비트를 두는 거예요. 플래그 비트. 그러니까 비트 지향이죠, 비트 지향. 그죠? 비트 지향. 플래그 비트를 두는 거니까. 그래서 문자 지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363페이지에 있지만 얘는 SYN 이런 동기 문자를 두는 거죠. 동기 문자. BSC가 그거 쓰는 거고 비트 지향이 이제는 HDLC. 이거 쓰는 애가 HDLC라고 있었죠. 자, 12번 보면 비동기시 전송 방식은 전송률이 좋고 고소 전송 적합하며 지금 이거는 뭐 지금 363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 표를 보고 낸 거죠. 동기식이죠. 동기식이는 전송률이 좋고 이제 고소 전송 가능하고 별도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식을 말하고 있다. 자, 13번 와서 우리가 얘는 시분할 다중화기가 있는데 얘는 비동기식이 더 좋다 했었죠. 이거 주의하라 했었죠. 비동기식은 동기를 안 맞추는 건데 다중화기에서는 동기를 맞추지 않고 이거 동기를 안 맞춘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전송 데이터가 없을 경우는 어때요? 다음 사용자에게 채널을 넘겨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비동기식을 따르면 지능형 TDMA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만큼은 비동기식이 더 좋은 거니까 더 진화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36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비동기식 10분할 다중화 방식은 다중기의 내부 속도와 단말 장치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버퍼를 두는 거야. 뭐 동기식도 두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얘는 동기식보다는 비동기식이 버퍼를 더 크게 요구를 하는 건 사실이죠. 자, 14번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
전송하는 시청보다 대폭이 큰 매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파수별 사용 방식 보면은 라디오파 떠올리면 돼. 우리가 메가대를 쓰잖아요. 89.1MHz, 91.9MHz, 뭐 93.9MHz 이거 쓰잖아요. 메가대를 그 신호 대역폭을 나눠 쓰잖아요. 나눠서. 그러니까 큰 대역폭을 사용해서 각 터미널이 동시에 이용하는 구조를 말하죠. 구조가 딱 확실히 몇 가지 맞아. 예, 그래서 저 다중화기가 어때요? 변복적 역할을 하죠. 저 다중화기가 변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 변복 장치가 필요 없다. 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364페이지 있는 건데 주의하셔야 돼요. 자, 15번. 코드 분할 다중화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는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죠. 두 개 혼합한 거예요, 장점을. 그래서 이게 장점 혼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죠. 채널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데이터 전송 통로, 데이터 전송 통로로 말한 건데 증거하겠죠. 그 증거하면은 뭔가 이제 구조 복잡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압축 오류 복구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압축이라든가 오류 복구가 더 쉽다. 배려 더 쉬워요. 그래서 이게 발전해서 LTE까지 이렇게 넘어왔다고 했었죠. LTE. 여러분들 지금 LTE 쓰지 않습니까? 이동통신에서 모바일에서 그 LTE로 넘어왔다고 했었어요. LTE로. 자, 이제 16권.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 거듭하거든요. WCDMA, HDPA, 뭐 그다음에 LTE 넘어와요. 그게 시발점이 CDMA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해밍 코드는 데이터 전송시 펠티비트를 추가해서 오류 검색뿐만 아니라 정적하는 거죠. 그럼 이게 후진내라 정정 방법이야, 전진내라예요. 전진내라죠. 전진내라. 그래서 367페이지에 날개에 보면은 FEC라고 해서 전진 오류 정정 방식에서는 해밍 코드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전진 오류 정정 방식에는 그러니까 전진이니까 미리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스윙측에서 오류 검출하면은 정정하는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후진은 뭐예요? 둘이 밀려나는 거죠. 후진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둘이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둘이 밀려난다는 얘기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냐. 그러면 어때? 재전송하는구나. 송신 측에 재전송 요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전진은 내가 뭔가 전방위로 해결한다. 맞대 해결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 전진? 전진한다는 얘기는 내가 맞대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인 측에 적극적으로 어때요? 방어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수인 측에서 오류를 수용하는 방법은 해밍이죠. 그래서 전진으로 정정 방식에서는 해밍, 후진으로 정정 방식에는 ARQ 이렇게는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17번 정마크 후보 방식이라는 얘기는 일의 개수를 일정한 개수를 맞추어서 수인 측에서 오류를 체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366페이지에 보면은 바이퀴널이 2중 오보, 3중 오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의 개수를 뭐 2개, 일의 개수를 뭐 3개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3초와 코드는 아니죠. 3초와 코드는 정마크 보호가 아니죠. 이건 컴퓨터 코드 시간에 배웠지만 이것은 자보수 코드죠. 3초와 코드는 자보수 코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마크 보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다음 18번. 정지적 ERQ는 부정신호라든가 예정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응답 프레임이 수신되지 못할 경우는 다음 프레임을 보내죠. 그래서 재전송이죠. 수신을 못했을 경우는 재전송한다. 그렇게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는 오류 제어도 하지만 흐름 제어도 한다고 했었죠. 정지적 ERQ라든가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가 고백의 ERQ인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다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제 고백의 ERQ죠, 이게. 다른 말로 이제는 오류 제어할 때는 그다음에 흐름 제어할 때는 슬라이드 윈도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었어요. 소음치 윈도우 크기는 데이터 프레임 전송할 때마다 왼쪽, 그죠? 왼쪽으로부터 줄죠, 그죠? 왼쪽부터 줄고, 그 다음에 응답할 때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하나씩 늘어난다. 는다. 뭐 는다. 늘어난다. 는다. 이렇게 말하겠죠. 는다.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 한번 나왔는데 이유는 제가 이론상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얘도 뭐 나온 지가 10년, 20년,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떠날 확률은 높진 않은데 이게 나오면은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68페이지에 있지만 송수인 측이든 수인 측이든 간에 윈도우는 어때요? 같이 이동하고 같이 이동 받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송수인 측이는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사이즈는 당연히 뭐 줄겠죠. 윈도우 전동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받았어. 수인 측부터 응답 받으면 어때요? 똑같은 데이터 또 받을 일 없으니까 어때요? 윈도우로 이동하겠죠. 그럼 오른쪽부터 하나씩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 수신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OS 3조모델인데 캡슐이라는 것은 수신 실체가 송신 실체의 데이터 전송 속도, 이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게 흐름 제어. 여러분들 흐름 제어가 뭐냐? 뭐 오르전 아시겠죠? 오류 검출하는 게 오류 제어니까. 흐름 제어란 건 속도, 흐름 제어예요. 근데 캡슐이라는 것은 전송 데이터 블록에 오류 정보, 뭐 프로토콜 정보 이런 것 등을 추가하는 거야. 부착한다. 추가하죠. 캡슐이라는 어때요? 상위 레벨에서 하위 레벨 내려오는 거죠. 응용 계층에서 프레젠테이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세션 계층이 내려오면서 캡슐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 캡슐화는 캡슐이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층에서 데이터 링크층, 데이터 링크층에서 네트워크층 하면서 올라가면서는 요 캡슐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371페이지 그림 가지고 설명해 드렸었어요. 자, 21번. 그래서 OS 3종 모델은 통신 기능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기능, 새로운 통신 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하나로 통합한다 있었어요? 하나 통합하면은 뭐 지금 7계층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통합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 몇 개 계층으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설계한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370페이지에 있는 문구고요. 자, 22번. 3종 모델 7계층 나눠져 있죠? 인접한 상하의 계층 간의 최소한 인터페이스. 최소한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다른 말로 계층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죠. 계층 간 독립성 보장. 정의도 지금 2번 나왔지 않습니까? 자, 데이터 링크층은 종단간 이러면 종단간은 이게 누구야? 데이터 링크층이 아니라 전송층이죠. 전송층. 처음에서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데이터 링크층하고 전송층에서는 뭐 오로지 흐름제어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연결도 할 수 있는데 종단간이냐? 종단간이라는 얘기는 송수인층간이 했었어요. 송수인층간에 인접한 노드는 이제는 그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라우터 사이에 이제는 인접한 노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송수인층간에 오로지 흐름제어 하면은 이것은 전송층이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층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4번. 네트워크층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떠올라요. 네트워크층 하면은 IP. 그 다음 경로 설정 이런 거 누가 하냐면 또 패킷 걸 트래픽 누가 냈어 이거요? 패킷은 라우터가 냈어, 라우터. 그 라우터가 담당하는 흐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라우터가 담당하는 흐름제어. 아까 흐름제어에 보면은 뭐 고백의 NLQ를 흐름제어 연계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했었죠. 그게 TCP 서는 거예요. TCP. 지금 없는데 TCP에서 TCP죠. TCP가 이제는 흐름제어를 하는데 얘는 아까 이제는 뭐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TCP가 하는 흐름제어는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그럼 라우터가 하는 흐름제어는 뭐라고요? 트래픽제어. 그 구분하는 문제가 한번 딱 나왔어,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라우터가 하는 흐름제어는 트래픽제어라고 그래요. 라우터가 담당한다, 이거 라우터가. 이거 TCP는 프로토콜이죠? 언어를 하면 언어. 프로토콜 언어. 라우터는 뭐였어요? 장비. 하드웨어 장비. 허브와 같은 장비.
여러분들 라우터는 못 봤더니 허브는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허브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여러분 아버지는 KT 거 쓰고 나는 LG 거 쓰고 동생은 SK 거 쓰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KT는 LG 하나 받아가지고 허브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방마다. 그럼 허브는 여러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허브와 같은 장비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 장치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계층하면은 경로 설정, 데이터 교환, 중계, 패킷 관리 이런 것을 IP라는 프로토콜하고 그다음에 라우터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현층이 있는데 이제 표현 방법을 바꾸는 거죠. 포맷, 형식 변환, 코드 변환, 데이터 압축, 암호화 하죠. 맞죠? 전송 계층인데 신뢰성보다는 빠른 이건 아니죠. 그 TCP가 아니라 뭐예요? UDP를 설명하는 거죠. 신뢰성보다는 왜냐면은 TCP는 신뢰성 연결형 서비스죠. 네, 신뢰성 연결형. UDP는 비신뢰 비연결형. 이건 뭐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할 때 이건 어디서 나왔다고? 핸드쉐이킹의 스트로브예요. 신뢰 연결형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구조 챕터 올 거야 아마 입출 장치니까. 그 입출 전통 방식에 보면 핸드쉐이킹이 있고 스트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수업을 저기 앞에 보시면 나중에 가서 이제는 TCP UDP 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라고 아마 넘어올 거라고 강의를 앞에 보시면. 그래서 얘는 UDP가 아니는 이거 스트로브 신호를 이렇게 확장했다 네트워크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UDP는 비신뢰 비연결형이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는 지금 26번은 UDP를 설명한 거예요. 21번 보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고정되어 있고요. 왜냐면은 다른 말로 책에는 뭐가 되어 있어? 16비트. 책에 16비트가 되잖아요. 똑같죠. 16비트나 8바이트나. 그다음에 헤더 길이가 20바이트 고정되어 있다. 아니겠죠. 가변 길이야, 가변. 그래서 TCP는 헤더 길이 20바이트로 가변적이다. 가변 길이. 고정되어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오늘 배울 거예요. 가변 길이를 하자요. 자, 그 다음에 26번에 허브인데요. 리피터 진화됐죠? 리피터 진화됐는데부터 2기층일 수가 있어요. 1기층이지. 그죠? 리피터 1기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그 연동장치가 375페이지에 있는데, 한 10번 나왔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점수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통신에서 틀리면 절대 안 돼. 통신은 새로운 게 없어요. 2시간 만에 이틀 만에 끝나버리는데, 뭐, 제일 짧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기니까. 자, 라우터라는 것은 왜 3계층 맞아요? 그래서 동일 프로토콜 쓰죠. 3계층까지는 뭐 동일 프로토콜 써야 돼요. 4계층부터는 뭐 서로 다른 프로토콜 쓰지만. 그러니까 아까 표현층에서 형식 변환이 뭐 코드 변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라우터를 쓰는 3계층에서 동일 프로토콜을 쓰고요. 네트워크를 연결하죠. 다양한 데이터 전송 경로 설정하고 그다음 효율적인 경로 선택해서 패킷을 전송하죠.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4계층, 뭐 전송층, 세션층, 표현층, 응용층. 얘들은 어때요? 게이트웨이가 담당하죠. 그래서 계층 간에 연결해서 데이터 형식 변환에 대한 주수 변환. 그래서 주수 변환 프로토콜이 바로 게이트웨이예요. 우리가 보통 게이트웨이를 주수 변환 프로토콜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까지 했던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보면은 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빅모사 부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은 태블릿 PC 이렇게 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만 다 풀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다 OX 문제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개념들을 보다가 또 이해 안 가면은 이론서 찾아보고 아니면 달달 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